작년 추석 전까지는 회복세가 완연하다가 네. 겨울엔 좀 날씨가 차가워진 것과 비슷하게 부동산 시장 온도도 차가워졌는데 네. 올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여러 호재로 인식될 만한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1분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4월 15일 기준으로 지난 5주 연속 상승을 좀 했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위기가 맞아?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 여러 섞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총선이 끝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 뉴스를 나오는 걸 보면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예. 그렇지만 지방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는 걸 봐서는 네. 양극화라 그래야 될까요? 서울 네. 수도권 시장하고 지방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세 상승기를 한번 겪고 나서 네. 단기간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이런 구간에 있는데요. 네.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사실 수요가 충분하고 가치가 좀 괜찮은 곳들은 좀 조정을 덜 받지만 네. 유동성의 힘으로만 가격 상승이 있었던 곳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거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입지적인 변별력과 구분 없이 다 같이 한 흐름으로만 상승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서울과 수도권은 조금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데 반면에 지방과 다른 소도시들은 좀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출산율도 0.6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예. 또 지방의 많은 고령화 현상을 놓고 보면 네. 서울에 일단은 직장이 많잖아요. 서울에 의료기관도 그렇죠. 많고 교육기관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네. 지방에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부동산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좀 무리한 선택 아니었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네.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박사님 말씀처럼 현재 그 지방의 미분양 추이가 뭐 최근에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도 좀 해소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항상 그런 위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도 좀 달리는 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수요도 항상 청약 경쟁률 높은 거 보면은 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도시와의 양극화 이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 사이드하고 공급 사이드 두 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급 사이드는 그 PF와 관련된 이제 건설사와 금융권으로 리스크 확대 이 부분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수요 쪽에서는 금리와 뭐 그런 이제 대출 이자와 관련돼서 네. 이제 대출과 그런 정책금융 쪽에 어떤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 작년 4분기 때 그 정책금융 축소와 DSR 확대로 인해서 네. 작년 추석 전까지는 회복세가 완연하다가 네. 겨울엔 좀 날씨가 차가워진 것과 비슷하게 부동산 시장 온도도 차가워졌는데 네. 올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여러 호재로 인식될 만한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1분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4월 15일 기준으로 지난 5주 연속 상승을 좀 했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위기가 맞아?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 여러 섞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총선이 끝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유동성과 금리 관련해서 수요 쪽에서는 그 DSR이라고 하는 이제 대출 규제가 네. 이제 스트레스 DSR까지 확대 도입이 되면서 자금 사정이 더 녹록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집값이 상승할 때는 네. 살 수 있는 구매력과 비교해서 집값이 얼마나 지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뭐 소득 대비 그 가격 지수, 그래서 PIR 이런 거 PIR, 많이 받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처럼 뭐 침체기나 하락기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얼만큼의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초점에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저는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파악을 할 때는 네. 어떤 이제 시장의 참여자가 본인의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한 4분의 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데 쓰이고 있으면 네. 이 정도 상태까지는 그래도 좀 건전하고 양호하다. 그래서 DSR 25%를 기준점 100포인트를 놓고 시작을 합니다. 예.
최근에 작년 이제 4분기 말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네. 156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비례식으로 좀 바꿔보니까 예. DSR이 한 37% 정도 되는 겁니다. 서울 기준으로. 네. 그 지난 3분기 말에는 이게 161포인트였는데 비례식으로 바꾸면 한 39%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금융권 기준으로 그 DSR의 40%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주택 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자금이 유동성에 그 남아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고 싶어도 이 DSR에 걸려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금리는 사실 이제 돈을 빌리는 이제 이자율과 상관이 있는 건데 네. 이 DSR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만큼 더 들어올 수 있는 거냐 보니까 그 현재 DSR을 40%에서 더 50% 이렇게 늘려준다던가 아니면 상환 기간을 작년에 잠깐 있었다 없어진 것처럼 50년짜리 초장기 상품으로 나와서 원리금 부담을 좀 줄여서 DSR의 폭을 좀 운신의 폭을 가져갈 수 있다던가 네. 뭐 이런 식의 다른 그 제도 변화나 정책 효과가 없이는 지금 사실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더 우려스러운 바는 네. 사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만 이제 특이한 임대차 제도,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전세는 역사적으로는 이제 금리의 역의 변수라고 해서 네. 이제 공간의 일종 호텔 그 객실 이용료처럼 공간의 사용료 개념으로 이제 목돈을 이제 맡겨두고 가는 거라서 네. 사실 뭐 지금 뭐 작년처럼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는 네. 구매력을 갖췄더라도 일단 비를 피하자 해가지고 전세를 일단 선회했다가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더라도 전세 가격은 2000년 이후에 사실 크게 하락한 적이 없었는데 네.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한 2010년도, 11년도 그때부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에도 대출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 총액이 한 20조였다가 네. 작년 연말에는 한 180조까지 육박을 오.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의 역의 변수라고 하고 실제 그 공간의 사용료라고 했던 이 전세가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가 올라갈 때 역전세가 더 매매 가격보다 더 크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금리 변동성에 그래도 예전에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틸만 했고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랑 붙으니까 무위험 대출 효과가 있는 이런 사금융 전세를 이용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좀 붙기도 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같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동조화를 띠면서 이러니까 실제 그 참여자들이 느끼는 더 힘든 상황은 더 가중될 것 같은 게 좀 개인적으로 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 내놓을 걸로 보세요. 내놓는다 그러면 25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내놓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놓는 걸 보면 특정 지역 개발은 내놓는데 네. 지방의 대구나 광주 같은 곳에 뭐 부동산 개발을 시사하는 그런 정책들은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 눈에는. 네, 뭐 전국 단위의 개발은 크게 잡히는 건 없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 주택 공급 위에 50만 호라고 하는 이제 큰 명제만 좀 있고 네.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주택 측면에서는 요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정부가 시행령까지 고치면서 서울에서 뭐 부산, 제주까지 네. 이제 곳곳에 이제 택지들은 있긴 합니다. 근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될지는 아직 청사진이 나온 단계는 아니라서 아마 이제 그 이미 저는 그 총선 전에 뭔가 민심을 좀 향배를 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네. 이미 많이 좀 소진했다.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네. 그 국회의 어떤 이제 뭐 도움을 받아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까지 동력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만큼 이렇게 재료가 나오지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이제 정부가 그 대선을 치러 오면서부터 공약으로 걸었던 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2년째 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임대차법에 대한 뭐 계약갱신 청구 이런 거 폐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특히 이제 세금과 관련된 그 법 개정은 쉬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세금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그 의사결정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다주택자 경우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시장을 조사 연구를 해도 현재 시장은 다주택자가 만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거 상향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1주택자가 갈아타거나 이 두 가지 포지션에서만 시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가장 큰 정책 변수라고 할 수 있다면 뭐 전국을 어떻게 뭐 메가시티를 만들고 뭐 행정구역을 바꾸고 뭐 GTX를 F 노선까지 가고 네. 예, 뭐 농담 삼아 뭐 Z 노선 이렇게 다 하는데 예, 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시장의 반응은 그 뜨겁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가장 영향을 미칠 만했던 게 저는 그 다주택자의 시장 유입을 시킬 만한 그런 이제 환경이 펼쳐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였는데 그 국토원에서도 연구한 자료를 좀 인용해 보면 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이제 양도할 때까지 세금을 다 거칠 수밖에 없는데 뭐 보유 기간에 종부세도 있을 거고 팔 때 양도세 중과도 있을 거고 살 때 취득세도 있는데 이 중에서 집을 추가로 살지 말지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세금이 어떤 종류입니까? 라고 이걸 이제 조사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아, 예. 어떤 겁니까? 봤더니 많은 분들이 양도세 중과를 이제 생각하시는데 네. 결과는 취득세 중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지금 현재도 중과를 유예를 시켜주고 있다시피 네.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차익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법이 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된다던가 폐지되면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처음에 진입 단계가 가장 그 허들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현재는 뭐 조정 지역이 이제 전국에 4군데밖에 없긴 합니다만 3주택부터는 다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8% 이상의 취득세를 지금 이 집도 내 자기 자본만 갖고 사기도 어려운데 8%를 추가로 내면서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도 예전만큼 높지 않은데 네. 올 수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번 총선 이후로는 더 지속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들이 됐습니다. 예. 세금에 대한 정책이 지금 바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부동산의 수요 부분을 네. 이렇게 잠갔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는 게 언뜻 말씀 주신 내용을 감안하면 금리, 대출 분야 예. 하나가 있고 방금 또 말씀 주셨던 그런 세금 분야가 하나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 조화롭게 쓰면 수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컨트롤은 아니지만 균형을 밸런싱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결국은 또 공급 사이드거든요. 아니면 공급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 네.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었나요? 네, 일단 그 공급 기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전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이제 큰 이제 미명하에 서울의 기능을 좀 분산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고밀 개발보다는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네.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제 광역 철도를 이용해서 네. 그 이제 수요를 분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방향이었고 예. 현재의 정부는 효율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상업과 일자리 기능이 더 커질 거고 네. 이제 베드타운으로서의 이제 분산이 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급을 하려면 사실은 수요는 뭐 정책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네. 공급은 사실 뭐 이전에 그 김현미 장관도 얘기했다시피 당장 내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꾸준히 추진돼야 되는 것도 있고 참여자들한테 그 시그널도 계속 줘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기존 도심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재건축 재개발 가지고 그 민간을 되게 독려해서 들어오게끔 해주고 그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해서도 그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여 비율을 좀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한 2년에 걸쳐서 그 밑그림을 많이 이제 그렸지 않습니까? 네. 올 하반기가 예. 그 이제 시장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고 안전진단도 통과 안 해도 일단 사업 추진하고 조합 설립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번 정권에서 그 공급 기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얻고 다시 한번 이제 민간에서 동력을 받아서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실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장기화적인 어떤 건설 경기 부진에 빠질지가 좀 나뉘는 어떤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금은
요번에 뭐 그 정부의 부양책으로도 나온 게 이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해서 네. 그 공사비를 그 현실화해서 뭐 약 한 정부는 한 15% 정도 국토부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금융 비용은 2, 3년 동안 거의 2배가 올랐고 공사비는 한 뭐 30% 이상 올랐으니까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한 15% 올려주겠다. 네. 그리고 부실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정권 이후에 거의 한 15년 만에 또 다시 그 CR 리츠라고 그게 나와서 그 리츠를 통해서 이제 미분양 주택을 좀 매입을 해주겠다. 뭐 그런 거랑 이제 뭐 그 PF 보증 확대도 있고 이제 역경매 방식을 통해서 사실 이제 신용도가 떨어진 건설사들은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장 중에서 이제 정부가 살 수 있게끔 그럼 이제 가장 싸게 내놓는 것부터 이제 정부가 사주는 그 예산을 또 많이 편성해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들은 많이 나왔는데 방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행 측면에서 그렇죠. 그 액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정보현 수석연구원께서 보시면서 이런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사태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규모가 될 거고 예. 이게 과연 정부가 충분한 자본으로 막을 수 있는 규모인지 네. 그러면 이것만 막으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없다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급 사이드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공급 쪽에서 부동산 PF 대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냐? 네. 그다음에 이 교훈을 향후에 시행 시공사가 어떻게 수요자들을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유도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러한 방식의 정부가 공급 사이드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아까 수요 측면에서는 대출과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공급 측에서는 역시 뭐 비슷한 거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정부가 이제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전방위로 나서서 그 위기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모두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연말 기준으로 그 PF 대출 잔액이 이제 136조 5천억, 육조입니까? 아, 예. 6조 5천억 예. 그렇게 되고 연체율이 한 2.67%. 네. 그러니까 정부의 얘기는 이거죠. 그 이전 위기와 비교하면 그때 연체율도 한 17%, 18%였고 뭐 미분양이 한 18만 호 정도, 17만 호 정도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볼륨은 위기로까지 전이될 수준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어떤 관리 안에 있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했었고 건설사들 뭐 대손 충당 뭐 이거 하고 증권사들도 그 다 손실로 잡아서 그 충당금 100%뭐 준비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사실 대선 전에 매스를 들이대기는 좀 부담이 됐을 것은 같아요. 네. 굳이 이제 시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실한 곳을 계속 키워왔던 거는 맞으니까. 근데 네. 요번에 이제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그 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뷰는 그 시스템적인 이제 건설사와 금융권 전반에 걸친 어떤 구조조정 그 시스템 리스크까지 커지진 않고 네.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과 이제 민간 경기에 계속 이제 안 좋게 하락 요인으로는 해결될 때까지는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100%뭐 충당금 준비하라고 했지만 사실 5조 원이 좀 소위 빵꾸 난다, 좀 비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호 뭐 저기 저축은행이든 일부 뭐 소형 증권사든 어느 곳에서는 일단은 아픈 곳은 좀 상처난 곳은 도려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네. 상당한 고통이 좀 수반이 될 것이고 네. 얼마나 이게 좀 그 단기간이 될지 중장기적인 이제 화두로 계속 걸어두고 시장을 괴롭힐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예. 맥켄지 보고서가 2008년도 보고서에서도 예. 세계 13번의 경제 대공황의 원인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였다. 네. 11번이.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결국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지 않는다면 네. 경제 정책, 거시나 미시 정책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예.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한번 쭉 연구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정책은 안정화시킬 수 있다. 아니다. 이거는 안정화가 불가능하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잡아내는 정책이 우선이 돼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동산에서 이제 인구가 수요를 대변하는데 정책이나 금리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인구 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경제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특히나 지금 이제 왕성하게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청년층한테 그 부담으로 작용을 할 그렇죠. 것이다라고 이게 점점 가중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제가 그 이제 미래에셋 그룹으로 2007년도에 그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코스피가 2000 찍고 이제 가장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 이제 입사를 할 때 신입사원 연수할 때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70%. 70%, 예. 네. 근데 이게 다른 뭐 북유럽도 있고 캐나다, 호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상 가장 높은 이제 비중을 점하고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도 일본과 같은 어떤 이제 부동산 잃어버린 20년, 그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거의 이제 종국으로 닫고 있으니 네. 이제 금융자산 많이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점점 금융자산으로 많이 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금융투자협회 보고서를 또 보니까 예. 똑같이 70%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놓친 건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좀 놓쳤던 거는 은퇴를 하면 경제적 은퇴를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소득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부동산이니까 이걸 팔든 아니면 주택연금 맡기든 임대를 하는. 예, 뭐 다가구 주택으로 임대를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팔았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57평 이런 걸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2030년까지는 절대 인구 수는 감소하진 않고 그리고 인구 분화 때문에 수도권 인구 집중 더 커진다. 네. 뭐 그것까지는 괜찮겠는데 더 롱텀으로 바라보면 한 번은 인간은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그 부가 이전이 돼야 되는 그 시점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큰 덩치의 부동산이 자녀 세대로 올 때 이게 시장 안에서 충분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래를 통해서 받쳐주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에 대한 그 병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한번 가격적으로 예. 한번 크게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이 위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어떤 대응과 선제적 대응을 네, 네. 뭐 시스템 리스크라고 말씀하셨지만 피할 수 없는 리스크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면 예.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지 한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우리 경제 프리즘을 봐주시는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동산이 그 교과서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그러니까 경기에 비해서 그 후행하는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좋으려면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나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국 단계의 부동산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직전에 수요 증가, 수요 증가는 이제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소득이 이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경기가 좋아져서 활동 인구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까지가 지금 잘 안 되다 보니 부동산 가격을 건강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 다음 구매력 단계부터 금융시장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부동산에 참여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그 신규 자산 취득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그 스탠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침체로 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망세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예. 예, 이 관망세라는 게 이제 포지티브 쪽보다는 약간 네거티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